지난 시간까지는 명상이 어떻게 이제 대중화됐느냐, 그리고 이것이 그 종교 영역을 넘어서 일상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토대가 되었던 아주 과학적인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상을 좀 더 그 깊게 과학적으로, 특히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말들과 그 뜻,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이 강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이 환경에서 각각 어떤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개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환경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 경험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의 건강, 또 주관적인 행복, 이런 웰빙,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또 바로 우리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 이제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 명상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권의 말을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들어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학적인 개념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명상이라는 말 대신에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명상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원래 그 인도의 어떤 한 지방 언어라고 그러는 빨리어의 사띠라는 말을 그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오래된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이미 조상들이 념 또는 억념, 추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한 1980년대부터 시작되면서 영어권에서 번역한 마인드풀니스라는 말을 다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과학자들이, 특히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걸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이해하려면은 원어인 사띠의 뜻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불교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뭘 기억하다, 또 자세히 살펴보다, 뭐 이런 그 뜻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용어로 주의라는 말 또는 자각이라는 말, 이런 것들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과학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본 뜻이 뭐냐 한 것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개념화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개념화할 때는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순수한 주의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은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순수한 주의와 알아차림 이렇게 이제 개념화하고 있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소위 그 명상을 할 때 이 주의를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 하는 것은 또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그러는데, 이 조작적인 정의는 카바진이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가 제일 널리 받아들여져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방식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판단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거기까지는 쉬운데, 비판단적으로 관찰한다. 관찰하면 알게 된다. 뭐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명상을 할 때도 원리가 이런 거니까 이런 데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상태라는 말도 우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 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마음을 아세요? 그럴 때 도대체 뭘 안다는 걸까요? 아우, 당신은 왜 당신 마음대로만 해. 내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심리학자들은 옛날부터 이 마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생각과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느낌을 각각 인지와 정서라는 말로 이제 주로 학술적으로는 쓰고 있죠. 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은 몸의 느낌인데 이걸 감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몸의 느낌, 또 지금 떠오르는 혹은 떠올린 생각들, 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뭐 불편하거나 즐겁거나 짜릿하거나 뭐 우울하거나 또는 아주 좋은 기분이거나 하는 소위 기분이라고도 부르고 느낌이라고 부르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몸의 느낌이 어떤 것인가,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감정 상태인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상태를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핵심적인 요소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조절한다 하는 부분, 그리고 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는 부분, 그리고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의 조절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주의가 지멋대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내 의도대로 붙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것을 볼까 저것을 볼까를 선택해서 하는 그런 주의를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현재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자꾸 이제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현재를 주의 대상으로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판단적인 수용은 흔히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지경이다, 이렇게 그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조금 과학적인 용어로 바꿔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주의다, 또 비판단적인 거다, 지금 이 순간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우리 인간을 그 바깥 정보나 또는 안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 뇌가, 보통 뇌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처리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보 처리라는 관점에서 후속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 자료를 그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그런 기능을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의라는 것은 후속 정보 처리를 위한 자극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 선택에서 배제된 것들은 존재하고 있어도 정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이 환경에서 각각 어떤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개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환경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 환경이 굉장히 즐겁고 재미나고 유익한 환경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지루하고 짜증나고 힘든 환경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걸 무엇이 결정하냐면은 주의라는 것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이런 강연을 하거나 할 때 많이 하는 작은 실험이 있는데 전부 저를 보세요. 주의가 저한테 와 있습니까? 정말요? 네, 좋습니다. 우리 주의는 이 눈, 코, 입, 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녀가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눈은 마주치고 있지만은 주의는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눈은 저한테 고정시키시고 주의는 각자 여러분의 엉덩이로 보내보세요. 주의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의 에너지 같은 거예요. 엉덩이. 그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보시더라고.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의를 엉덩이로 보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의식, 우리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각 또는 생각 또는 느낌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주의를 엉덩이로 보내면서 엉덩이로 보냈더니 우리 마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네,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답이 쉽지 않냐면은 이런 식의 교육을 거의 안 받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자, 주의를 엉덩이를 기울이니까 금방 우리 마음에 뭐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엉덩이에 어떤 분들은 엉덩이에 이미지가 떠올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엉덩이가 있네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자, 지금 계속 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주의는 여러 군데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들으면서도 주의를 또 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이 있습니까? 예, 푹신하거나 딱딱하거나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엉덩이가 눌리는 느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눌리는 느낌이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니까 그것이 있구나. 그것이 뭐냐? 신체적인 감각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엉덩이는 사실 각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존재를 멈춘 적이 없는 실체죠. 내가 죽고 이것이 분해되거나 쓰러져서 사라지지 않는 한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존재하는 실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엉덩이를 하루에 몇 초나 느낍니까? 안 느껴요. 존재해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있음을 알 수 없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같은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가 경험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 어텐션이라는 것을 후레쉬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후레쉬. 여기 어둡다고 가정해 보세요. 후레쉬를 탁 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비추면은 그 후레쉬 불빛을 받은 저분의 모습이 나타나죠. 드러나죠. 어디에 드러나는 거냐? 우리 마음의 거울에, 마음의 운동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후레쉬 불빛을 옆으로 쓱 비치면은 이제 드러났던 저분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 후레쉬 불빛을 받은 대상이 드러나죠. 네. 이렇게 주의는 어떤 대상이 우리의 마음에 그 상과 그 특징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관적인 경험은 이런 의식에 드러나는 경험이에요. 의식에 드러나지 않으면 경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이렇게 외부의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같은 물질적인 것들도 어떤 것에 우리가 주의가 가서 그것이 우리 경험에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혹시 고슴도 씨도 지 새끼는 이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네.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밉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이쁘게 생각해요.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주의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가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하는 것이 내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내 세상, 내 마음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 내용들이 조금 건강하고 유쾌하고 이런 것이라면 나는 유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것이면은 불쾌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경험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의 건강
또 주관적인 행복, 이런 웰빙,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또 바로 우리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심신 건강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식 경험의 내용이 결정하고, 우리의 의식 경험의 내용은 주의가 결정한다.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결정한다.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가 평소에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는 것이죠.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주의가 먹을 것과 관련된 것 이런 쪽으로 주의가 갑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주의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 원리는 욕구 충족과 관련된 쪽에 주의가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별한 욕구가 없을 때에도 이 주의는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는 한 방황하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사이언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자연과학 잡지에 마인드 원더링에 관한 그런 개념을 소개하는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Wandering mind is an unhappy mind. 그러니까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은 이 핸드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모집자들에게 신호를 랜덤하게 보내요. 랜덤하게 보내서 그걸 받으면은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이때 일과 관계없는 생각은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또 그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은 데이터들을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내 일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50%좀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도 일을 하고 있죠. 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중간중간에 계속 주의가 딴 데 가요. 주의가 딴 데 가면 딴 생각이 떠오르거나 딴 느낌이 들거나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잘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거의 관계없이 주의는 일을 할 때도 계속 틈틈이 말하자면 뭐 바람 났다고 그럴까요? 딴 데 갔다 오는 거예요, 자꾸. 딴 데 갔다 오고. 그래서 그렇게 주의가 딴 데 갈 때, 그럴 때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데이터하고 같이 결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마음이 방황할 때는 되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그럴 때는 마음이 더 잘 방황하거든요. 그때 대체로 좋은 생각을 많이 할까요?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할까요? 이렇게 각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좋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데이터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그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으려 한다. 끊임없이 주의는 돌아다니려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주의인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주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경험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중에 어떤 거는 보기만 하면 기분이 나쁘고 어떤 거는 보기만 해도 즐거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즐거운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것을 의도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조절하는 것, 이것이 마음챙김이라고 부르는 또는 총체적으로 명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해할 것은 우리가 주의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제스처를 쓰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자꾸 주의를 바깥에 가는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바깥으로 주의가 많이 가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으로도 주의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으로 주의를 돌리라는 훈련, 교육은 별로 안 받아요.
바깥을 보라는. 예?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네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바깥에 위험한 게 없나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선생님이 주목 그랬습니다. 주목. 자기 안을 들여다보라는 뜻이 아니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깥을 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평소 우리의 주의는 대부분 외부를 향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의를 안을 향할 수도 있고 또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주의도 안을 향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그 삶의 역사가 축적된 각자의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 이걸 지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기억은 다 지식이에요. 이 기억을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가장 기분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억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의가 후레쉬를 두고 기억 창고를 어두울 것 같은 기억 창고를 찾아서 이건 안 즐거, 이건 즐거, 이거 즐겁네. 그래서 떠올리면은 그때 그런 즐거웠던 기억과 관련된 시간, 공간, 사람, 사건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이렇게 기억에 대해서도 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몸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죠. 보통 몸은 바깥으로 봐야 될까요? 안으로 봐야 될까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 원칙적으로는 바깥입니다. 몸도. 주의라는 것이 바깥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것과 바깥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안을 보는 것이기도 해요. 이건 물질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바깥에 거 보듯이 볼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 속하는 거니까 안을 보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주의는 안을 향할 수도 있다. 평소에 안을 향하기보다 바깥을 향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자, 그러면 이제 명상은 바깥을 보기보다는 주로 안을 보는 것인데 이제 그 뒤에 할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습을 하나 하고서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냥 특별히 자세 신경 쓰지 마시고 부드럽게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제가 주의라는 것을 후레쉬 같은 것으로 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각자가 마음속으로 후레쉬를 켜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후레쉬로 자기 배나 가슴을 한번 보세요. 배를 보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의식적으로 들이켜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시면 그래서 배가 부풀어지는 게 여러분 마음에 나타날 겁니다. 이 후레쉬를 이제 옮겨 볼 거예요. 천천히 왼쪽 무릎팍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무릎팍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에 무릎팍의 느낌이 느껴집니까? 네, 좀 더 내려가서 발목까지 가보시고, 자, 이번에 왼쪽 엄지발가락의 후레쉬를 잘 비춰보세요. 엄지발가락이 있다는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엄지발가락에서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경험을 우리 의식에 주의를 거기에 보내고 있으니까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한 느낌, 양말과 닿아 있는 느낌, 이런 여러 종류의 느낌들이 주의를 가만히 기울이고 있으면은 우리의 의식에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다시 옮겨서 이번에 다시 무릎으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무릎에서 또 어떤 몸의 느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또 주의가 딴 데로 가가지고 잡생각이 떠올라요. 이거 뭐하러 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남들도 나랑 비슷할까? 이게 다 주의가 딴 데로 간 겁니다.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냥 부드럽게 다시 무릎으로 후레쉬를 돌려놓으세요. 그러면 무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무릎에서 또 꾹꾹 쑤시거나 뻑뻑하거나 접혀있는 느낌, 펴져 있는 느낌, 반질반질한 느낌, 옷하고 닿아 있는 느낌,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 이번에는 쭉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어깨와 목 이런 데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깨의 느낌 살펴보세요. 어깨가 딱딱하거나 차갑거나 굳어있는 느낌이 있으면은 의지, 마음의 힘으로 그냥 풀어보세요.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풀어보세요. 목도 살펴보세요. 목이 뻣뻣하거나 긴장되어 있는 느낌이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고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시면 더 잘할 수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만 눈 뜨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지금 짧게 몸 마음 챙김 또는 바디 스캔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 뭘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하라는 대로 쫓아하면은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명상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거기서 나타나는 느낌이 뭔지만 알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해봤던 경험을 머릿속에 좀 두시고 이 마음 챙김이라고 부르는 명상적인 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명상적 주의는 현재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내적 경험보다는 바깥의 주의가 많이 가요. 세 번째는 비판단적이다. 이건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 내적 경험이라는 거, 비판단적이라는 거, 요거를 좀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경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허구적인 세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알기 위해서 이 실제 존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구적인 것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는 그냥 놔두면 또는 붙들어 놓으려고 해도 그래도 자꾸 딴 데로 돌아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이 주의가 우리 메모리 같은 걸 훑어가지고 과거로 가거나 또는 메모리를 훑은 그걸 가지고 혼자서 막 그 생각을 만들어내가지고 미래로 가거나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현재의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자꾸 옛날 생각도 하고 앞날 생각도 하게 되죠. 이게 다 주의가 방황하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 주의가 과거로 가는 이유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걔가 그런 얘기를 했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는 전부 과거의 것들이에요. 과거의 것들을 따져보는 그런 자동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죠. 또 미래의 것들을 자꾸 상상하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를 예상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주의가 과거로 가서 과거를 살펴보고 과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내고 하는 것, 또 미래로 가서 미래의 일들을 예상하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대비책을 만들어내고 지금 현재 그것을 대비를 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주의가 과거나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를 그런 식으로 돌아보는 것을 성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래를 그런 식으로 예상하는 것을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예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한 방식으로만 과거 미래로 주의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병리적인,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은 과거로 가서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미래로 가가지고도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돼요. 이것을 각각 과거로 가는 것을 반추, 걱정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미래로 가는 것을 외상화나 파국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의가 현재에 머물지 않고 과거나 미래로 가는, 그래서 이 병리적인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로 가는 주의, 이것이 병리적인 경우는 이제 반추와 외상화라는 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반추는 과거 경험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건데요. 이 원인을 찾을 때 건강한 방식으로 교훈을 얻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강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자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별 의미 없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자꾸 돌아보면서 제가 왜 나한테 저 얘기를 했지? 나한테 왜 저 얘기를 했지? 그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뭔가 나한테 뭔가 나쁜 게 있어서 그럴 거야 하는 식으로 자꾸 곱씹는데, 부정적인 식으로 곱씹는 그런 것들을 그 반추라고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박적인 겁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외상화인데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자꾸 너무 큰 사건이었던 것들로 다 과장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너는 좀 품행을 좀 제대로 하도록 해라 이런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반추로 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인 것 같아. 선생님이 드디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집 나가고 싶어지고 학교 가기 싫어지고 이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로 상처받는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상처받을 정도의 말이 아닌데도 그걸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해서 그것이 일종의 자기의 요즘 많이 얘기하는 트라우마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래로 가서 있을 수 있는 병리적인 것들은 대표적인 걱정이에요. 걱정은 계획은 하나도 안 하고 앞으로 그런 나타날 일들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거다 하고 자꾸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걱정을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저 반추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다시 캐내 가지고 지금 이 순간 그때 경험했던 불편함을 더 증폭시켜서 지금 스스로 뭐 자기를 찌른다고 그럴까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현재화시켜서 그 허구적인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추나 또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또는 미래에 있을 사건을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이걸 파국화라고 불러요. 아,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앞으로 저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도 나는 될 수가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오해할 거고 저렇게 해도 오해할 거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제 나하고 끝났구나. 그러면 이게 파국화가 되는 겁니다. 걱정이 심해지고 파국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아무런 기능이 없고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명상적 주의는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치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미래로도 미리 못 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고 또 여기에만 존재하죠. 네. 그래서 수시로 자꾸 자기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것만 해도 아주 의미 있는 명상적인 주의 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비판단적인 주의, 이게 제일 실제로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판단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주화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탁 보는 순간에 벌써 여기 있는 분들을 남성과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범주화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탁 보는 순간에 이런 사람이라고 직업 명칭 이런 걸 붙일 수 있어요. 뭐 교수라니까 교수인가 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 이게 기본적인 범주화입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이제 좋다 싫다 이런 판단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판단이에요. 또 옳다 그르다 하는 거, 좀 바람직한 행동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하는 소위 시비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맞다 틀리다 하는 판단하는 거, 진위 판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판단인데 이런 거를 가능한 한 안 하고 그냥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명상의 목적이 결국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연습할 때는 판단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비판단, 판단하지 않는 게 왜 어려우냐. 제가 왜 어려우냐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명상을 안내를 하다 보면은 판단이 자꾸 일어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주의를 잘 못 모아놓는다는 것 때문에, 주의가 자꾸 딴 데 간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겪는 것이고 이게 오히려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이라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아도 된다면 뭐하러 훈련해요? 잘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그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제가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지식들이 잘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용어로 불러요. 그런 용어가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용어도 있고 편견이라는 용어도 있고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키마 뭐 이런 식의 용어도 쓰고 또 프레임 또 선입견 이런 식의 용어들을 쓰세요. 이건 뭐냐면은 이미 갖고 있는 지식 덩어리예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새로운 정보가 주의를 기울이거나 주의가 가서 들어오면은 이걸 해석할 때 이게 탁 가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새로 들어온 것을 처리한다 그래서 하향 처리라고 불러요. 이 하향 처리의 핵심이 기본이 판단입니다.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처리들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아마 인구가 1억이라면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판단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은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자료들, 우리 의식에 들어온 주의가 딱 불러모아서 의식에 들어온 자료, 이 자료 자체들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이 자료 주도적 처리 또는 상향 처리라고 그러는데 명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하향 처리를 가능한 한 줄이고 상향 처리를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하향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것의 또 다른 학술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안에 보면은 생각, 감각, 감정. 여기 아까 얘기했던 제가 동그랗게 얘기해서 저게 우리의 의식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생각과 감각과 감정은 굉장히 또 빠르게 연쇄적인 그런 그 작용을 합니다. 어떤 입력 자극이 하나 감각적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금방 감정이 생겨나고 그 감정이 또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다시 감정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다시 감각경을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다 우리 몸의 느낌과 우리의 정서, 필링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쭉쭉쭉 만들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발을 탁 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통증이 확 올라오겠죠. 그러면 아우 아파 하는 통증뿐 아니라 기분 나빠져요.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놈이 여기를 이렇게 놨어 하는 생각이 나타나거나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부주의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나타나고 그 생각은 또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한심한 놈 이런 식으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동적으로 쭉 흘러가도록 돼 있는데 자, 딱 딱 했을 때 통증 아프다 삐었구나 거기서 스탑할 수 있으면 후속 작업 안 할 수 있겠죠. 그 스탑하게 만드는 훈련이 명상 훈련이에요. 스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반응들, 연쇄적인 반응들을 일단 중지시킬 수 있고 그러고 나면은 스톱한 상태에서 내가 주의를 조정해가지고 후속 반응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판단을 어떻게 수련할 거냐 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은 비판단이 판단하지 않으려고 명상하시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안 돼요.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작정하지 마시고 판단이 일어나는 거를 빨리 알으려고 생각하셔야 돼. 내가 어떤 걸 딱 봤더니 아 그게 이거군 하고 이거군 하면서 판단이 딱 일어났어요. 이거를 막을 수는 없는데 아 내가 이런 판단을 했구나 하고 알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런 판단이 일어나서 그 후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에 내가 휩싸여서 자동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일단 스톱할 수 있어요. 제가 흔히 많이 들은 예가 화나는 겁니다. 네, 화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살살 나를 화를 돋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아이들도 그럴 수 있고 뭐 동료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일단 스톱하고 우리가 보통 참는다고 그러는데 알면 참을 수 있지만 이게 화가 세지면은 그때 우리가 아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화가 이끄는 대로 내가 행동하죠. 입으로는 험한 말이 나가고 손으로 몸으로 험한 행동으로 공격 행동을 하고 마음속에서는 분노뿐 아니라 어떤 적대적인 생각, 복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이어서 또 과거에 걔가 나한테 했던 잘못 이런 것들도 막 들이다 떠오르고 그래서 계속 증폭을 시켜가지고 꽝 하게 됩니다. 화가 났구나 하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화를 안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비판단을 수련할 때는
판단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훨씬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판단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알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럼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판단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할 일은 판단이 일어나면은 가능한 한 그걸 빨리 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후회되는 일들은 대개 이게 감정적으로 고양됐을 때, 흥분했을 때 잘못된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감정의 강도가 세지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힘, 그게 거의 제로로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대로 휩쓸려 가게 되는 이런 거죠. 거기서부터 좀 거리를 두고 내가 지금 이런 내가 화가 참 커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바깥에 거 보듯이 이렇게 촥 보고 알아차릴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비판단 수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존 지식으로 하는 해석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를 그대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본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그런 개념, 그것이 이제 주의라는 것을 핵심적인 개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명상적인 방식으로 주의를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에 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경험에 자꾸 판단하지 않고라고 그랬는데, 판단하지 않고보다는 판단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 빨리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내적 경험을 관찰해서 그냥 좋지 않은 생각이라도 좋지 않은 생각이 나타났구나, 좋은 생각이 나타나도 좋은 생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그냥 알기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련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